오늘은 제가 미술 관련된 책을 갖고 왔어요. 명화의 발견, 성수영 지음. 이분은 기자입니다. 네, 기자고 매일경제 맞을 거예요. 네, 매일경제 신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나 그럴 거예요. 제가 우연히 그 컬럼을 봤다가 미술사의 그 작가, 화가의 인생과 그림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쓴 글인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사게 됐습니다. 2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2번째 책이고, 오늘은 에곤 실레라는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간의 그런적 외로움을 날카로운 선에 담은 청춘의 아이콘 에곤 실레. 이거 그림을 보시면 딱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전시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건 제가 중간중간에 이 사진은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에곤 실레. 나는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천재야. 내게는 숨겨진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난 언젠가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될 거야. 사춘기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이런 생각을 요즘은 흔히 중2병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해 본인이 지나치게 부끄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이 놀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도는 달라도 누구나 겪고 넘어가는 성장 과정이니까요. 급격한 신체 성장과 정신의 발달, 이에 따른 심리적인 불안정이 겹치면서 허세와 자아도취가 뒤섞인 자아이식을 잠시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오스트리아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 에곤 실레. 1980년부터 1918년까지 살았어요. 네. 에곤 실레도 그랬습니다.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고 성격이 내성적이라 친구는 몇 명 없었지만 그는 늘 자신이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편지와 일기 등에 자주 썼습니다. 그런데 실레의 경우는 좀 특별했습니다. 그는 진짜 백이 천재였거든요. 자아도취인 줄 알았던 그의 생각들은 모두 사실이 되었습니다. 28년에 불과한 삶에서 그가 제대로 작품 활동을 한 건 10년 남짓. 하지만 그 짧은 기간에 결코 미술사에서 잊히지 않을 강렬한 이미지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어쩌다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됐을까요? 왜 사람들은 실레의 작품에 끌리는 걸까요? 네, 어린 천재와 클림트의 만남. 실레는 1890년 오스트리아 빈 인근의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철도 공무원이었습니다. 잘생긴 멋쟁이였지요. 실레는 그런 아버지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집안 분위기는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묘하게 차가웠거든요. 사정을 알고 보면 그럴 만도 했습니다. 실레의 아버지는 매독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어머니와 결혼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옮긴 매독균 때문에 어머니는 2 아이를 뱃속에서 잃어야 했습니다. 그런 뒤에야 아버지는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털어놨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원인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실레의 누나도 1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건 몇 년 후, 아버지가 정신착란과 마비 증세를 보이면서부터였습니다. 매독이 악화되면서 세균이 뇌에까지 침투한 탓이었습니다. 결국 실레가 14살 때 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그 후 가장을 잃은 집안의 형편은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생계를 꾸리느라 바빴던 어머니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생계를 꾸리면 여유가 없어지죠. 예. 존경했던 아버지가 성병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 아버지가 미쳐가는 모습, 어려워지는 집안 형편, 어머니의 한숨, 예민한 감성을 갖고 있던 실레에게는 이 모든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큰 슬픔, 어머니에 대한 아쉬움, 죽음, 성과 죄의식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뒤얽혔습니다.
실내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학업 성적도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미술 과목에서만큼은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도 천재적인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갖고 태어나는 게 있나 봐요. 네.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간청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처음 데려간 곳은 구스타프 클림프가 졸업한 빈 응용미술학교. 그런데 응용미술학교 교수들은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드님 대생 실력이 정말 뛰어난데요. 천재일지도 모릅니다. 응용미술학교 말고 정통예술을 배우는 빈 미술 아카데미에서 공부시키세요. 대생 실력 덕분에 실내는 성인도 입학하기 어려운 빈 미술 아카데미에 최연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천재였나 봐요. 네. 그의 나이 16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빈 미술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전통적인 미술은 실내에게 지루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대생 실력은 이미 대가의 수준에 근접해 있었지만 교수들은 천편일률적인 반복 연습을 계속시켰습니다. 네가 그리는 그림은 그림도 아니다. 아직 멀었어. 기본기나 더 닦아. 교수들은 심지어 실내의 재능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실내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실내는 당대 최고 화가였던 클림트와 그의 동료들의 작품을 접하면서 새로운 예술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클림트의 그림은 빈 아카데미에서 접한 식상한 그림들과는 달리 아름다우면서도 독특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나도 나만의 예술을 추구해 클림트처럼 멋진 화가가 될 거야. 실내가 1907년 클림트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줄 용기를 낸 것도 클림트처럼 되고 싶다는 열망에서였습니다. 저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에곤 실내라고 합니다. 평소 선생님을 대단히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실내인 건 알지만 선생님의 드로잉을 제 드로잉과 교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제 드로잉 여러 점과 선생님 드로잉 한 점을 교환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클림트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띠고 찬찬히 소년의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천재다. 클림트는 씩 웃으며 실내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나 봐요. 왜 나랑 작품을 교환하자는 건가? 자네 드로잉이 훨씬 훌륭한데. 작품을 몇 점 교환하세. 그려둔 게 있으면 말하게. 내가 몇 점 더 살 테니. 그때부터 클림트는 실내의 마음속에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자 실내의 작품 세계가 뻗어나갈 수 있는 자신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클림트는 실내를 살뜰히 봐줬습니다. 그룹 전시회에 작품을 걸 기회도 주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임시로 취직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기도 했습니다. 실내도 클림트를 스승으로 모시며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클림트의 작품 구도를 따라하기도 하고 여러 기법들을 배우며 그의 작품 세계는 급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클림트는 실내에게서 어떤 매력을 발견한 걸까요? 어린 나이부터 완벽에 가까운 기량을 보이는 천재 예술가는 많습니다. 신동들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가 음악입니다. 모차르트가 유럽 순회 공연을 시작한 게 6살 때였으니까요. 문학에서도 이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아르투르 랭보는 9살 때부터 주요 작품들을 대부분 완성했습니다. 대단히 천재네요. 이 나이 때. 영국 작가 메리 셸리가 프랑켄슈타인을 쓰기 시작한 나이도 18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술은 이런 사례가 드문 편입니다. 어릴 때부터 뛰어난 재주를 지녔다고 해도 중장년일 때야 비로소 작품 세계가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뜩이는 천재성과 창의력도 중요하지만 작품을 표현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실내는 드물게 볼 수 있는 예외 사례였습니다. 대생 실력을 비롯한 그의 예술적 재능은 이미 성숙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그의 정신은 자기 또래처럼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그가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에 남긴 기록과 행적을 보면 전형적인 중2병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은 후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고 내 예술에 감탄할 것이다. 나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말이 일기와 편지에 수없이 등장하니까요. 그렇군요. 자신의 천재성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실내의 사춘기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그야말로 강렬했습니다. 그는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을 품고 있었지만 인생 경험이 부족한 탓에 생각이 짧고 대인관계가 서툴러 큰 실수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그는 성적 충동을 강하게 느꼈고 멋부리기를 좋아했고 잘난 척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해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신을 힘껏 뒷바라지하는 어머니를 철없이 원망하기도 했고 아버지를 떠올리고는 세상에 내가 가장 괴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내 작품의 매력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다른 위대한 작가들은 오랫동안 연마한 기량으로 성숙한 작품 세계와 정신을 표현했습니다. 실내도 예술적인 기량은 그들 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내의 정신은 아직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실내에게는 대가의 기량과 소년의 마음이 공존한 셈입니다. 덕분에 실내는 자신이 겪고 있는 청소년기 후반과 성인기 초반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다른 어떤 위대한 화가보다도 깊이 들여다보고 예리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한 인간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과 성적 욕망의 발달이라는 두 가지 신뢰만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었던 작가는 전무후무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음악을 하나 더 듣고 갈까 해요. 네, 잔나비 이번에 신곡 나왔는데 이 곡이 진짜 좋더라고요. 네, 이어가 볼게요. 이토록 찌질한 청춘. 마침내 실내는 1910년을 전후해 자신만의 화풍을 찾는 데 성공합니다. 20대에 들어선 그는 특유의 매력이 넘치는 강렬한 그림들을 연달아 그렸습니다. 실내의 삶에는 그림만큼이나 강렬하고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22살 때 동네 아이들을 모델로 삼아 나체 그림을 그리다가 미성년자를 유혹한 혐의로 받은 재판입니다. 다만 이는 누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사회 통념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행동과 예술에만 몰입하는 실내의 성격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었죠. 실내의 연애도 드라마틱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미남의 멋쟁이였던 실내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는 한 20살 때 자기보다 4살 연하의 그림, 모델, 발리 노이질을 만나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실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다방면으로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문제는 실내가 노이즈를 그저 한때의 연인으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모델이 비천하다고 여겼거든요. 24살이 되던 해 실내는 좋은 집안 출신인 에디트 하름스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해 양다리를 걸친 후 발리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이 컸네요. 네. 에디트는 실내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발리와 더 이상 친하게 지내지 마. 나랑 같이 있고 싶다면 그녀를 정리해. 실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중산층과 상류층 사람들에게 그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좋은 집안의 여성과 결혼하는 게 유리했습니다. 하층민과 다를 바 없는 발리와 결혼하는 건 안 될 일. 고심 끝에 실내는 결국 발리를 정리하고 에디트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결혼을 상당히 잘하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상대는 발리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수년간 헌신한 연인을 이렇게 표현하다니 자기밖에 모르는 신뢰의 성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신뢰도 막상 오랫동안 쌓은 인연과 정을 단칼에 잘라내기는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문제는 그 아쉬움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신뢰는 카페에서 발리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 미안하다. 그래도 다시 안 볼 순 없잖아. 우리 1년에 한두 번씩은 몇 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 신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는 심정으로 나왔던 발리는 당연히 아연질색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신뢰를 영원히 떠났고 몇 년 뒤 종군 간호사를 자원해 전장에 나갔다가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신뢰는 에디트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의 나이 25살. 영원히 철부지일 것 같은 그도 이제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챕터. 소녀는 어른이 되고. 결혼 후 신뢰의 삶과 예술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직접적인 계기 중 하나는 군입대였습니다. 신뢰는 1914년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 때문에 군대에 징집돼 군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총을 들어 직접 싸우지 않고 행정 업무를 보기는 했지만 여러 사람과 부대끼고 지내면서 신뢰는 세상이 참 넓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고민하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고민을 품고 사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요. 자신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됐고 자연히 대인관계도 원만해졌습니다. 신뢰는 미술계 사람들과도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뢰에게 이런 변화가 꼭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예술가로서의 신뢰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은 자신의 내면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고 그 디테일을 예민하게 감지해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신뢰가 오직 자신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는 지독한 자기중심적 인간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외부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신뢰는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이 점차 무뎌져 가는 걸 느꼈습니다. 인간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술가로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신뢰는 결혼까지 했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신뢰에게 결혼은 온전한 개인으로서의 자아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일이자 자신의 예술을 바꿔야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20대 후반에 접어든 신뢰의 그림에는 이런 내적 혼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급격히 성장하며 변신하던 그의 작품 세계는 인격과 환경이 안정화되면서 변화 속도가 점차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해요. 예. 이 환경이 안정화되면서 예술의 세계가 발전이 늦어지는 게 참 신기하죠. 하지만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뒤 그린 걸작, 가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작품 속 신뢰의 가족을 상징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기는 가까이 있긴 하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체로 있고요. 아이는 옷을 입고 엄마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있어요. 엄마는 왼쪽 아래 땅을 바라보고 있고 아빠는 정면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는 또 엄마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인간은 모두 혼자이며 외로운 존재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한편 미술계에서 실내 위상은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작품성을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이 당대 분위기에 정확히 들어맞았다는 것도 유명해진 요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클림프의 그림에도 실내 작품과 같은 덧없는 허무함이 담겨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내의 황량함에 비교하면 낙천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20대 초라기보다는 19세기 말에 가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에 실내의 그림은 코앞으로 다가온 파국과 변혁에 대한 강렬한 예감을 생생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화가이자 스승이었던 크림트도 이런 시대의 변화의 차이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크림트도 실내처럼 강렬하면서 섬세한 감정 표현을 하기 위해 금색 사용을 줄이고 다양한 색채와 문양으로 그림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별 볼 일 없던 소년이었던 실내가 이제 자신의 우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 클림트가 1918년 2월 사망한 뒤 실내가 그의 후계자로 취급받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는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오스트리아 생존 작가로 등극합니다. 클림트가 세상을 떠나고 한 달 뒤 열린 빈 분리파 전시회에서도 단연 돋보인 건 실내의 존재감이었습니다. 전시된 작품은 거의 다 팔렸고 그의 작품을 사려는 대기자 명단이 생겨났습니다. 초상화, 잡지, 사파, 판화, 심지어 연극무대 장식까지 의뢰가 쏟아졌습니다. 클림트가 자신의 인기를 바탕으로 빈 분리파를 결성했듯 실내도 새로운 예술가 그룹의 리더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오자 실내는 새로운 작업실을 임대했고 모델을 여럿 고용했습니다. 미술학교를 열겠다는 원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실내의 나이는 아직 28살. 30도 안 돼 위대한 예술가로 떠오른 그가 앞으로 어떤 작품을 그릴지 사람들은 모두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와, 정말 젊은 나이에 성공했네요.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네. 하지만 끝은 허무하게 찾아왔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고 실내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 에디트가 독감에 걸려 1918년 10월 28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3일 뒤인 10월 31일 같은 독감에 걸려있던 실내도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아유, 너무 일찍 갔네요. 마지막으로 실내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나는 가야만 한다. 너무나도 아쉽고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얄궂게도 실내의 이른 죽음은 그의 폭풍 같은 삶과 작품을 더욱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했습니다. 실내는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젊은 날의 혼란을 자신의 날카로운 선 속에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실내가 그린 지질하고 못나고 자기중심적이고 방탕한 젊음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나체의 자화상, 성적인 요소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작품을 보며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때로는 충격을 받거나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내면의 모습을 본 걸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자아와 성 발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장의 근본적인 경험. 실내는 자신이 통과하는 격렬한 혼돈 시간 속에서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탁월한 솜씨로 10여 년에 불과한 시간 동안 그 내면의 모습을 화폭으로 옮기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미술사에 영원히 남는 청춘의 아이콘이자 젊은 날의 초상으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과 루이언 프로이드와 같은 후대의 미술 거장들에게 영감을, 청춘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감을, 청춘 이후를 사는 이들에게는 젊은 시절의 혼돈과 에너지를 떠올리게 하는 매력적인 존재로 말입니다. 네.
오늘 에곤 실레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죠? 네. 네, 오늘은 마지막 노래를 하나 들어볼까요?